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어머, 황금 개띠해. 무슨 소리세요? 미궁 장사랑에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구매 금액별로 총 1억 상당의 선물을 팍팍 쏴드립니다. 한정 수량 선착순이니 서둘러야겠죠? 추첨을 통해 매주 한 분께 황금바 한 돈을 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친구 같아. 너도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을 먹어.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 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새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미세먼지 얘기를 할까, 아니 올림픽 얘기 좀 할까 고민하다가 순서대로 오늘은 도시와 마을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 주에 몇 권의 책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먼저 도시공학을 전공하신 정석 선생이 쓴 도시의 발견이라는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성함이 정석입니까? 네, 또 무슨 조크 하시려고. 아니, 뭐, 아무래도 수학이 생각나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아마 수학의 정석일걸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정석 선생이 쓴 도시의 발견인데요. 행복한 삶을 위한 도시인문학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네요. 먼저 우리 김 PD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혹시 자주 들리는 동네 술집 있습니까? 술집이요? 네. 술을 잘 마시지 않는 거 우리 교수님도 잘 아시면서. 고깃집은 있겠군요, 고깃집. 아, 그렇습니다. 고깃집이야 뭐. 네. 자주 들르는 동네 술집이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할 텐데요.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영국에서 어떤
학자들이 동네 술집의 가치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게 있다네요. 예. 그 중에서 잠깐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이래요. 행복한 삶을 사는데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우정과 연대감인데 예. 그런 우정과 연대감을 형성하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 당연히 시내 술집보다는 동네 술집이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 그렇겠죠.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나 직장 동료들보다 동네에서 늘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이웃 커뮤니티의 우정과 연대감이 훨씬 돈독하다고 덧붙입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동네에 맛있는 집이나 이 술집들이 참 찾아보기 힘들죠. 대부분이 다 프랜차이즈 라인으로 다 이어져 있고 예. 어느 도시를 가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뭐 동네에 제가 자주 들르는 술집이 있습니다만은 도시마다 다 컬러가 있고 개성이 있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도시 정치를 기획하는 이 권력과 자본들은 도시를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팔기 좋은 투기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이 책의 핵심은 도시가 갖고 있는 고유의 무늬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무늬들을 새겨 넣음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쉬운 언어로 흥미롭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개인적인 공간, 사적 공간을 꾸미는 데는 참 아낌없이 투자를 하면서도 공공의 공간, 공공의 장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는 어떤 근사한 작품도 아니고 팔아야 할 상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는 내 삶을 품어주는 삶터이면서 나와 우리 아이들이 오래도록 살아갈 하나의 세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도시는 물건이 아닌 살아 숨쉬는 생명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예. 이렇게 소중한 곳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간디가 얘기한 유명한 말이 있죠.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아, 그게 간디가 한 말이었습니까? 네. 마을은 작은 도시이고 작은 세계인데 도시의 마을들이 다 배드타운화하고 아니면 고립된 공간으로 갇힌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예. 그런 그 고립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 도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데 결국은 정치가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김 PD가 오래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시민들의 직접 정치. 직접 정치가 실현되는 구현되는 장이 바로 도시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 이와 관련해서 조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도시를 약육강식의 정글로 여긴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강자만이 살아남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테니까. 그러나 도시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삶토로 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소중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이 거대 자본 앞에서 맥없이 고꾸라지는 걸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아니, 가치 있는 일을 잘 선택하기만 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가치를 아는 것이다.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다. 이웃과 함께라면 더욱 좋겠다. 가치를 같이 보고 가치를 같이 지킨다면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발견하고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문제는 결국 정치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 책에 주목한 것도 그 지점인데요. 청계천 복원 문제에 관해서 논하는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예. 아주 유명한 소설가 박경리 선생이 함께 했다 그러는데 청계천 복원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계천 복원의 스펙터클에서 보듯 도시는 결국 정치다.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좋은 도시를 원한다면 그만큼 시민도 정치적이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정치가 도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 도시에 살아가는 시민들이 정치 밖에 머물러 있으면 도시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시민이 정치를 움직여야 우리가 사는 도시도 시민의 뜻에 맞게 변화할 수 있다.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죠. 우리가 정치를 정치가들의 몫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 정치가들을 움직이는 건 결국 시민이어야 하고요. 그런 점에서 김 PD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시민들의 직접 정치,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민들의 직접 정치가 더욱 활성화돼야만이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장소들이
훨씬 활성화되고 우리의 기억과 결합하면서 어떤 추상화된 공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 일상과 만나는 그런 지점들을 끊임없이 생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아파트 문화 얘기하고 아주 우리를 압도하는 고층 건물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거야말로 다 자본이 권력과 결탁해서 만들어낸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공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아닌 정말 우리의 삶터에 밀착된 그런 장소들을 어떻게 창안해 나갈 것인지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도시정치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을이, 동네들이 삶의 터전으로서 자리 잡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연대를 통한 정치입니다.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할 겸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권력과 자본이 어우러져 버리는 도시정치가 우리가 사는 도시를 움직이고 있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다른 방법은 없다. 도시가 정치라면 시민들도 정치적이어야 한다. 강력한 권력과 엄청난 자본의 힘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시민의 단합된 힘뿐이다. 시민의 힘은 숫자에 있다. 다수는 강력하다. 선거는 결국 표 아니겠는가. 시민들이 뿔뿔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으면 무력하지만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모이고 연대하고 도시에서 시민들이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다수 시민의 강력한 힘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뭉치면 확실히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 수를 모아 힘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본과 권력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정치력이다.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와 닿을 줄 압니다. 타락한, 부패한, 아주 부도덕한 정치 권력을 끌어내리는 것도 시민들의 몫이고요. 당연히 우리의 삶의 현장인 우리의 마을, 이 도시를 우리가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것도 결국은 시민들의 정치력,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선거를 정말 잘 치러야 되고요. 그게 우리 시민들의 생각들, 바람들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들을, 대변인들을 뽑아야겠죠. 그런 예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언젠가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릴 텐데 브라질의 도시 꾸리치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꾸리치바의 그 시장의 사례들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 하나 잘 뽑는 게, 철학이 있는 시장을 잘 뽑는 게 그 도시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런 사례들도 흥미진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어떻게 또 상상하고 어떻게 또 만들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그 흥미로운 논의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을 문제는 저도 대단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제가 장례식장이라는 데 종종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허전한 것, 또 아쉬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위생 처리된, 살균 처리된 장에서 의례적인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그런 자판기 같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장례식장과 마을에서 함께 떠나는 사람을 보내는 의식을 행하는 건 분명히 다르겠죠. 이런 마을이 우리가 함께 숨쉬면 살아가고, 또 마을이 나를 지켜주고, 또 마을에서 배우고, 또 마을에서 먹고, 마을에서 놀고, 또 마을에서 지키고, 또 마을에서 동무들 만나고, 이런 게 진짜 마을이 안고 있는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좋은 책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요즘 마을학이라는 말을 쓰죠. 예. 마을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듣고 있는데요. 이 마을 문제도 도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상당히 하나의 그 핵심적인 방향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유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은 가난했을 시절 병든 사람들이 더 많고요. 학력이 일천한 사람들이 더 많았고, 아름다움, 영양, 이 모든 것이 후진국 수준에 머물렀을 그때보다는 훨씬 삶의 질이 나아졌는데 왜 그때보다 행복하지 않을까요, 교수님? 글쎄요. 그러니까 행복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잣대가 있을 리 만무한데 이 물질적인 풍요는 분명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물질적이지 않은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풍요로운지 이 점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종종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 자산들은 분명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숨길 수가 없죠. 그런데 관계의 자산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빠져나가 버리고 돈만이 우리를 증명해주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서 풍요 속의 빈곤,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 속의 정신적 빈곤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김 PD가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나를 지켜줄 게 돈밖에 없다 생각할 때 네. 나를 끝까지 보호해줄 게 돈밖에 없다 생각할 때 우리는 악착같이 돈에 매달리겠죠. 예. 근데 거기에서 한 발짝만 조금 떨어지면은 관계가 결국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 삶의 의미들을 더욱더 북돋워 줄 텐데 우리는 그걸 갖춰나가는 데는 조금은 소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교수님. 마을이 회복되지 않는 한 행복을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마을 공동체를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비슷한 또래의 그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거의 뭐 층마다 사는데 거의 이 집들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13층, 오늘은 뭐 9층, 또 8층, 3층, 4층, 1층 이렇게 뭐 그냥 수시로 엘리베이터 타고 오가면서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놀고 엄마 아빠들은 또 그렇게 또 서로 친하고 이러면서 이 아파트 콘크리트 소재의 건물에서도 어떤 이웃 간의 정을 만들다 보니까 삶을 같이 고민하고 육아를 같이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사갈 마음이 뭐 초도 생기지도 않고요. 맞아요. 네. 아주 좋은 동네 사시는군요. 네. 제가 아는 뭐 주위 사람들 봐도 공동육아부터 시작해서 이런 마을 운동에 애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 관계 만족도가 아주 높고요. 예. 그리고 그 동네가 정말 사는 곳으로 인식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집값 오르길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고 더욱 살긴 좋은 곳으로 갖고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의 역사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요. 이곳들의 그 가게부터 시작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어울릴 것인지부터 다양한 고민들을 하는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되면은 우리의 행복 지수랄까요? 뭐 저는 지수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만족도도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 예. 그게 사실 부동산 문제니 뭐니 이런 거 풀어가는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게 또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힘으로 또 발현돼야 할 것 같고요. 그랬습니다. 이 마을에서 행복하지 않고서 삶이 만족스러울 리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밖에 쓰레빠만 신고 나가도 좋은 동무들 만나서 맥주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막걸리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동네 술집이 있고 또 탁구 칠 수 있는 탁구장이 있고 또 함께 어울려서 사우나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 하는 그런 마을들이 점점 많아지길 바랍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 기울이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공동체의 복원, 이게 답이네요. 우리의 행복이란.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잘 말씀하셨는데 이 책의 저 마지막쯤 가면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공동체 주택 얘기를 하면서 공동체 주택. 네, 공동체 마을 얘기를 하는데 그 구절을 잠깐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여러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부산 대연동이라는 곳 있죠. 예. 거기 가면 1호집이라는 이름의 공동체 주택, 그리고 은평구의 불광동에 있는 구름정원 사람들, 이런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뭐 성미산 마을은 잘 알려져 있고요. 소행주라고 하는 소행주란 말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의 줄임말인데 제 가까이 있는 동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의 시대에서,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이란 아파트를 주로 얘기하겠죠. 공동주택의 시대에서 공동체 주택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 또는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건설하여 공동체 주택의 꿈을 이루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시대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공동체 주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동체 주택 안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 삶의 풍요로운 울타리 너머까지 전파할 것이다. 그때쯤이면 우리는 공동체 주택을 넘어 공동체 마을에서 더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 모른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나 집을 사고 파는 그런 재화로 인식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싹트고 삶이 열매를 맺고 우리가 또 잠들 수 있는, 깊이 잠들 수 있는 그런 삶의 장소로 다시 발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시공학자 정석 선생이 쓴 이 책은 어렵지도 않으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여러 가지 힌트가 아주 풍부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석 선생의 책 제목 교수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행복한 삶을 위한 도시인문학이라는 부제가 달린 도시의 발견입니다. 네, 도시의 발견.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팟캐스트 이용자님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전문샵 비타샵입니다. 비타샵은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듭니다. 값싼 중국산 재료나 GMO 원료를 안 쓰며 농약 잔류량도 검사해 투명하게 공지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 건강한 식사 대용식을 찾는 분, 비타샵을 방문해 주십시오. 1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니 이참에 비타샵 다이어트 꼭 해보세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도 도시 이야기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네,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기도 하죠. 오랫동안 19세기의 수도 또는 모더니티의 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혜석을 비롯해서 더 멀리는 6일쯤부터죠. 파리를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고요. 잘 아시다시피 홍세화 선생의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까지 한국의 많은 사람들도 파리를 다녀왔습니다. 예. 우리 김 PD도 다녀오셨고.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예. 네. 교수님도 다녀오셨고. 네, 저는 마지못해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 저는요, 파리가 제일 멋있었습니다. 왜 그렇던가요? 왜 멋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 저는요, 이명박 때 갔거든요. 물론 파리에도 이제 신도심이 있습니다만은 구도심, 그러니까 이게 파리 꾸민 이후로 이 광장이니 고풍스러운 건물이니 손대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수많은 광장들이 불꽃처럼 터지죠. 예. 제가 그런 표현을 어디선가 했었는데, 그리고 몇백 년을 이어온 그 건축물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다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곳도 200년 가까이 된 건물이었는데 참 오랜 세월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또 하나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네. 기온 탓이기도 하고 아니면 건축 자재 탓이기도 하겠지만 골목길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그 건축물들, 수많은 사원들, 사찰들, 성당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오래된 대학들. 참 볼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공원들은 물론이고요. 우리는 오래된 걸 참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언젠가 연세대학을 가본 적이 있는데 꽤 오랜만에 가봤어요. 연세대학에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뒤쪽에 언더우드관이랑. 그런데 그 앞에 백양로라고 있는데 우리 아마 1987 보신 분들은 그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를 완전히 번쩍번쩍한 대리석 비슷한 걸 다 깔아놨어요. 논쟁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새 것 좋아합니다. 이게 뭔가 새 것 컴플렉스에 깊이 들려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학교로는 고려대학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고려대학도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자면 참 많이 망가졌습니다. 오래된 것들을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신식 건물들이 완전히 포위해버려서 오래된 것들이 숨을 못 쉬는, 기억이 숨을 못 쉬는 질식해버린 그런 상황에 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이 정수복 선생은 사회학자이면서 작가이기도 한데요. 오랫동안 파리 생활을 하셨습니다. 자그마치 17년 동안 파리에서 살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환경운동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시민단체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의 저 뒷부분을 보면은 파리 기억의 숲이라는 제목의 조그만 글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파리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대한 공간이면서 그리고 한편의 거대한 장편 서사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대한 기억의 숲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도시든 각자의 개성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의 기억의 숲일 수밖에 없을 텐데 서울의 경우는 기억들을 너무나 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개발 논리에 아주 쉽게 기억들이 말살돼 버리는 경향들이 많아요. 이 문학을 봐도 기회 닿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세계 여러 도시들이 이 소설이나 시를 통해서 재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파리는 물론입니다. 파리는 발자크나 빅토르 이고 레 미제라블 비롯해서 에밀 졸라 등등 대가들이 다 파리를 하나의 주인공으로 재현을 했고요. 찰스 디킨스는 런던을 실제 주인공으로 썼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문학을 보면 이상이나 박태원이라는 이런 작가들은 경성, 그러니까 서울을 하나의 그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을 쓰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또 되벌리는 작가는 베를린을 배경으로 해서 멋진 소설을 썼었죠.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이라는. 이처럼 그 거대한 기억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들은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고 그게 사람들의 삶과 어우러지면서 또 다른 세월의 이야기들을 적어갈 터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옛 흔적들을 지워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정수복 선생이 얘기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분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미래의 저자죠.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서울을 보고 난 다음에 서울이 600년 된 도시라는데 자신이 보기에는 30년 된 신도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0년이라는 좀 대단한 역사를 간직한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 흔적들만 좀 남아있을 뿐이지 고궁이나 몇몇 흔적들만 그거 말고는 다 사라져버린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이 저자의 기억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자가 전하는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그만큼 서울은 기억의 장소를 많이 잃어버렸다. 서울을 서울로 만들었던 건물과 장소들이 일제에 의해 파손되고 전쟁으로 부서지고 조국 근대화 과정에서 철거되고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져버렸다. 국보 1호인 숭례문마저 불에 타 연기로 사라졌다. 그래서 서울에 살다 보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에 커다란 단절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진다. 한 개인의 정체성이 그가 산 공간과의 관련 속에서 구성된다면 나는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지도 모른다. 평소에 잊고 살다가 가끔씩 환기되는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지금은 사라진 유년의 장소들과 그 이후 수많은 변화를 겪으며 형성된 고층 건물과 아파트로 가득 찬 도시공간의 모습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듯이 느껴진다. 서울에서 살 때 나는 과거를 거의 떠올리지 않고 살았다. 미래를 향해 바쁘게 달리는 서울은 기억 상실의 도시가 되었고 서울에 살던 나도 공간 체험의 기억 상실증 환자가 되었다. 오늘날 서울 강남은 새것,
번쩍거림, 편리함, 청결함을 추구하는 나무랄 데 없는 현대 도시의 모습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기억이 없다. 말쑥함 뒤에는 헤어날 수 없는 권태와 지루함, 피상성과 무미건조의 분위기가 배어있다. 그렇다고 강북에서 헌것, 옛것, 세월의 있기와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도 기억의 장소들을 허물며 강남을 따라오기 바쁘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예.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몇몇 그 오래된 동네들과 골목길들이 되살아나고 하고 있다고는 한데 정말 부분적이죠. 골목들이 다 사라지고 다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파트에 골목길이 있을 리가 없죠. 대단히 청결하고 말쑥하지만은 거기엔 기억이 깃들, 비밀이 깃들 장소가 다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기억 상실증 환자가 돼버렸다는 게 이 저자의 진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파리에서 살면서 거꾸로 서울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 같습니다. 파리의 오래된 장소를 보면서 그곳을 수없이 걸어다니면서 파리는 걷기에 정말 좋은 도시입니다. 구석구석에 볼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건물들이 나직나직하잖아요, 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식으로 계산하자면 10층 넘는 건물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도심에는. 예. 그리고 에펠탑이 어디서나 보이잖아요, 사방에서. 그리고 샌드강을 쭉 걷다가 봐도 어디서나 에펠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파리에서 수없이 걸어다니면서 사색하면서 역사를 생각하면서 또 혁명을 생각하면서 서울을 대비쳐보는 거울로서 파리를 사유한 것 같습니다. 파리를 하나의 환상의 도시로서 볼 게 아니고 우리의 도시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오래된 미래 정도로 재환기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요즘 도시 정책을 위반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도시에 관한 그 철학적 사유를 전개한 사람들이 보행 문제, 걷기 좋은 도시 이런 쪽에 고민이 깊다고들 하는데요. 이 책의 핵심이 바로 걷기입니다. 도시 걷기 인문학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파리를 생각하면서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걷기 좋은 도시란 무엇인가? 그리고 걷는다는 건 무엇인가? 사유라는 건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쭉 펼쳐 보이는 격조 높은 걷기 에세이입니다. 정말 품격 있는 에세이집입니다. 우리 오늘 읽는 책에서 품격 있는 책들만 소개해 드린다고 하는데, 예. 이거 놓치기 아까운 그런 에세이집이 아닌가 싶어요. 걷는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요즘은 우리 김 PD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걷는데 좀 미숙하죠. 미숙하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교수님. 그죠? 예. 그러니까 너무 탈 것들이 너무 발달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탈 것이 하나의 신분의 상징이었잖아요. 요즘 신분이라기보다는 거의 구두가 돼버렸습니다. 택시를 구두라고 표현한 사람이 이상이었는데요. 다 구두가 돼버려서 걷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낯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걷기에 좋은 점이야 우선 건강에 좋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그런데 걷는다는 건 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세이 집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 중에 한 구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눈 내리는 저녁에 걷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걷기는 치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도의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로부터 구도자들은 사막과 숲속을 걸으며 인생의 참된 의미와 우주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냈다. 좁은 나를 버리고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길을 떠났다. 길은 내면의 소리를 경청하는 공간이었고 그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 구도자들은 걷고 또 걸었다. 데이빗 소로는 월든 숲을 걸었고 샤를 드 부코는 사하라 사막을 걸었다. 걷기는 비우기다. 쓰레기같이 냄새나는 감정으로 꽉 찬 마음의 휴지통을 비우는 일이다. 걷기는 마음을 정화시킨다. 걷다 보면 분노나 질투심 같은 마음의 오염물질이 점차 빠져나간다. 더 걷다 보면 내 마음은 나와 아무 관련 없이 그냥 거기에 있었던 길과 분수대, 하늘과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나로 꽉 찼던 마음이 누그러지고 자신이 세상의 극히 작은 한 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겸손해진다. 더욱이 혹독한 바람 앞에서 허기와 고독을 이기며 걷는 겨울 나그네는 스스로를 한없이 낮출 수밖에 없다. 인생이 걷기라면 우리 모두는 겨울 나그네다. 걷기는 내면으로의 여행이고
자기와의 대면이다. 걷기는 걷는 사람에게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우물이다. 걷다 보면 자기 밖에 전개되는 풍경과 눈앞에 나타나는 사물들이 자기 안의 자기에게 말을 건네온다. 그래서 평소에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게 된다. 걷기는 자기를 비우고 버리면서 다른 사물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다. 이 정도만 읽겠습니다. 한 구절 뽑아서 이렇게 딱 적어 놓는다면은 이만큼 잘 어울리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걷기의 철학을 언급한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걷기의 역사도 그렇고요.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도 그렇고요. 다 걷기의 예찬인데 이 정수옥 선생의 이 걷기의 의미에 관한 진술들도 대단히 깊이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김용민 브리핑을 산책하시면서 들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제 주위에도. 시간이 참 잘 가거든요. 걸으시면서 걷기의 의미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책 나가실 때 배낭에 이런 책 한 권이 들어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도시 걷기와 시민의식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도시를 걷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걸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도시와 세계를 사유하고 우리의 삶을 사유하는지, 걷기의 정치학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구절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 구절은 우리가 촛불을 들고 광화문 근처를 돌았던 지난 겨울을 떠올리시면은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고라로 향하는 길을 걷다가 젊은이들에게 말을 걸었고 질문을 했다.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는 아테네라는 도시를 걷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물이었다. 도시의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다 보면 시민의식이 싹 튼다. 도시의 길을 걷다 보면 도시의 불평등, 불합리, 부조리를 알게 되고 함께 공유하는 길과 광장, 공원과 공공시설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도시를 걷다 보면 도시를 알게 되고 도시를 알게 되면 시민으로서의 권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싹 튼다. 그런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토론이 일어나고 길거리는 항의의 공간이 된다. 거리의 정치라는 말이 있지만 평소에는 이동의 장소였던 도시의 거리는 때로 불의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장소로 바뀐다. 그러므로 철조망과 바리케이드가 없고 출입제한 구역이 없는 도시야말로 시민들의 의식이 살아있는 민주적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네, 이쯤 되면은 걷기의 정치학 또는 거리의 정치학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이런저런 도시의 풍경들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말쑥한 건물들, 우리를 압도하는 높은 건물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걷는 게 참 불편합니다. 걷다 보면 너무 왜소해져요, 사람이. 너무 청결하고 깨끗해서 어디에 얼굴 둘 곳이 없습니다. 진짜 산책을 한 아웃사이더의 걷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 경제적 인간이 아니고 이 사회에 깃든 불안들, 불의들, 그리고 이 버려진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걷기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걷기의 시간, 파리. 예, 저도 개선문에서 베르사유 궁전인가요? 거기까지 제법 거리가 되는데 쭉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는데 전혀 지루함도 없었고 그렇다고 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도시를 걷는 즐거움들이 있는데 서울은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차 피하기 바쁘고 우리만의 고풍을 딱 과시하기에는 너무나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고요. 멋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숨이 막히죠. 파리처럼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몇십 년 된 이런 건물이나 가게들이 참 많으면은 우리의 눈도 즐거울 테고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들도 우리가 길어 올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장소들이 다 사라지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단락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산책자, 산보객 이런 문제들인데 걷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시간 소일, 빈둥거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바꾸는 자기 혁신, 또 자기를 새롭게 바라보는,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라 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 산책자는 아웃사이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거리의 산책자는 그 거리의 제도와 생활에 참여하지 않는 아웃사이더이므로
역설적으로 그 거리의 모습을 사심없이 관찰할 수 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 속에 몰입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에 널려있는 적응과 수능을 부추기는 사회적 신호들을 쉽사리 간파한다. 산책자는 외부의 자극에 자신을 전적으로 개방하면서도 통일적 자아를 유지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도시의 산책자는 제도나 일상생활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영혼과 의식을 소유하는 인간에게 붙여질 수 있는 고유한 명칭이다. 그는 군중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군중의 흐름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각성된 존재이다. 각성한 존재이며 문제적 인물인 산책자는 그의 의식 내부나 현실 행동에서 타협하거나 융화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존재다. 그는 집단적 존재로서 꿈을 꾸고 있는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능력과 동시에 탐정의 차가운 시선으로 사태를 냉정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훌륭한 산보객은 게으름을 피우면서 할 일 없이 걷지만 날카로운 시선으로 삶을 관찰한다. 그런 게으름과 활동을 비범한 방식으로 조합하는 의식의 연금술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산책자에 관한 여러 권의 책들을 봤는데 이처럼 산책자를 멋지게 표현한 것도 드문 것 같습니다. 산책자는 게으름과 활동을 비범한 방식으로 조합하는 의식의 연금술사라고 합니다. 시간에 쫓기거나 일에 쫓기기보다는 물론 가끔씩은 바쁘기도 해야겠지만요. 이런 자신의 여유 시간을 찾아서 느리게 빈둥거리는 시간들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걸을 수 있는 걷기 좋은 도시들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겠죠. 이건 역시 어제 말씀드렸던 시민의 정치의식과 비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게으름과 무엇의 연금술사라고 하셨죠? 의식의 연금술사. 네, 게으름과 의식의 연금술사. 네, 도시걷기를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에서 티백 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심심할 땐 줌바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줌바라. 배고플 땐 줌바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줌바라. 좀 봐라. 좀 봐라. 줌바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줌바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줌바라 TV.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 도시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오늘은 박용남 선생이 쓴 도시의 로빈 후드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도시의 로빈 후드 하면 로빈 후드를 알아야 될 텐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교수님? 가물가물해요? 로빈 훗은 의적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예. 영화도 있죠. 부자들의 부당한 재산을 빼앗아서 민중들에게 돌려주는 대표적인 의적입니다. 그 홍길동하고 많이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 참 보면은 말입니다. 전래동화라고 하는데 동서양이 비슷한 그런 동화들이 많아요. 저쪽에 신데렐라가 있다면 이쪽은 또 콩쥐 팥쥐가 있고요. 이 어떻게 서로 연결고리가 있었던 겁니까? 글쎄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죠. 금방 말씀하신 콩쥐팥쥐도 그렇고 개구리 왕자도 그렇고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은데 예. 아마 이야기의 공통적인 기반 같은 게 인간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가난했던 사람이 어느 날 부자가 되거나 또는 아주 어떤 악당을 물리치거나 그리고 의적이 나타나서 이 불의한 세계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거나 이런 인간들의 공통된 욕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공통된 욕망들을 이야기로 표현하기도 했던 게 그런 비슷한 동화나 전설이나 이야기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건 그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예. 네, 아프리카에도 콩쥐팥쥐와 비슷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남미에도 있고요.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요즘은 막장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비천한 신세의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잘 사는 띨땅님이라든지 본부장님 이런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인생이 역전되는 요즘도 그런 게 많습니다. 네, 이른바 신데렐라 컴플렉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인간의 집합적 욕망이 그런 이야기를 가능하게 한 토대가 아닌가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빈 후드 이야기 이게 도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로빈 후드 하면은 아주 뛰어난 활제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나쁜 이런 지배계급들과 대결하면서 지배계급의 재산을 빼앗아서 민중들에게 분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처럼 도시가 이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지금 장악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도시에 집중화된 권력이나 자본들을 우리 공공의 자산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운동을 해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시의 로빈 후드라고 명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도시를 자본의 욕망에 따라서 배치하고 또 지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대결을 선언하고 그 대결을 통해서 이걸 우리 시민의 몫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 쉽지는 않죠. 예. 세계 여러 도시를 보면은 뉴욕에서부터 볼리오나나 보고타 이런 여러 도시들에서 이런 로빈 후드와 같은 정책가들이나 시장들이 있었고요. 그런 행정가들에 의해서 도시가 바뀌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을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시장이든 군수든 마찬가지는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 행정 수장을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삶의 환경이 달라지는 케이스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례들을 로빈 훗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배자들이 보기에는 눈에 가시 같겠지만은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말 로빈 후드와 같은 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의 로빈 후드란 제목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갔겠네요. 예. 이 책을 쓰신 그 박용남 선생은 이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이나 환경 문제, 인간이 중심이 된 도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온 활동가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책을 보면서 참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활동을 실제적으로 펼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기후 변화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들. 우리가 막연한 관념적인 고민의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죠. 직접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곳곳에 퍼진 기회와 빈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부터 경제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예.
그리고 또 악마의 얼굴을 한 돈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아이디어는 진정 없는 것일까 고민하는 사람들. 잘 아실 텐데 방글라데시의 그 빈민은행으로 유명한 그라민은행 있잖아요. 예.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없다고 문정박대 당하지 않으면서도 소외계층에게 의료 혜택을 돌아가게 할 수는 없을까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아주 실천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삶의 차원에서 행동으로 연구로 옮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사례들 볼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질 때가 참 많아요. 이런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이들인데 나는 얼마나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이 책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통 문제 늘 고민하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급하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자동차 자체가 도시의 암세포라 얘기하면서 정말 이걸 공공교통으로 전환할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는 사례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공원이 적은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을 확충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오래된 철도 같은 것을 어떻게 공원으로 또는 산책로로 바꿀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뉴욕의 그 하이라인 같은 경우죠. 그걸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에서도 서울역 앞에 고가도로를 공원으로 만들었죠.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이라인을 가봤지 않습니까? 네. 너무 멋있었어요. 저도 잠깐 가봤는데 다 처음 시작할 때 논쟁들이 있을 수 있죠. 고가도로에 공원이 하나 형성돼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여유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오래전에 우리 김용민 PD께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신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공약 중에 하나가 그 오래된 철도를 걷는 공원 비슷하게 바꾸겠다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경춘선 피해철로 거기를 이제 젊음의 거리로 만들겠다. 그때 이제 제가 제기했던 공약들 그 공약이 제가 뉴욕 하이라인의 존재를 알기 그 이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김용민이가 저 뉴욕 하이라인에서 따왔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공약은 좀 달랐던 게 거기를 무슨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두면서 그 거리를 사람 걷는 거리 그렇게 해서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그 길을 즐겁게 걷고 거기서 젊음의 창의와 낭만과 지성이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면 이건 대학로가 가졌던 그런 가치를 다시 이곳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중랑천을 걷는 그런 철교가 있거든요. 이 철교도 오작교처럼 이렇게 잘 갖고 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훨씬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그 주변에 한 6개 대학이 있거든요. 후학생들을 거기서 놀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러면은 사실 도시가 상생의 기조 속에서 공감의 기조 속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직접 그 공약을 고안한 거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때 우리 김 PD의 공약 들었을 때 참 놀랬었어요. 그런 그 파리나 몇몇 도시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죠. 예. 근데 우리 김 PD가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근데 떨어져서 대단히 유감스럽겠지만 지금은 그 공약이 백지화 돼버렸나요? 아니요, 존경하는 우리 이노근 의원께서 거기를 그냥 공원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참 존경하는이라는 걸 쉽게 잘 쓰시네요. 민망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이제 존경의 의미가 존나 경멸하는 그런 의미로도 풀이하던데 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존경하고요. 네. 유권자들 다수가 저분이 훌륭한 분이다 해서 뽑았는데 그거 존중해야죠. 제가 이노근 전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건 간에 그래서 시민들의 그 기대와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요구에 직면하느라 얼마나 심신이 허약해지셨겠는가 해서 2016년 총선에서 낙선하셨을 때 제가 그래서 축하의 화환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오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서 놀랐습니다. 진심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나마 그런 우리 김 PD의 구상이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현실로 옮겨져서 다행이긴 하네요. 아니에요, 교수님.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공약에 한해서만은요. 그걸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그러면 결국 슬럼가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공이 나서서 거기를 뭐 시멘트 바닥으로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아, 그렇게 만들었나요? 그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원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예. 그랬군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다시 또 그쪽으로 한번 가셔야 될 텐데. 아니, 별 말씀을요. 아니, 뭐 사람에게는 그 팔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운을 잘 타는 분들은 저 사람은 왜 계속 이렇게 잘 나가나 하는 사람들 보면은 운이 있는 거예요. 우리 김 PD는 저하고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뭐 제가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제가 우리 교수님께 3년 동안 또 수업을 들은 사람 아닙니까? 네. 그 전에 교수님 만나기 전이라면 그냥 거기 세멘 깔고 콘크리트 깔고 그런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지 구조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구조물로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 이 발상이 바로 이명박 발상 아닙니까? 뭐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잡월드라는 건물을 만들고 말이죠. 우리 오늘 그 책의 주제를 우리 김 PD가 다 말씀하셨어요. 깊은 고민들이 그대로 배어 있는데 그게 바로 로빈 후드적 어떤 감각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뉴욕의 경우 사디 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시 정책을 담당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예. 이분은 뉴욕에서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공공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뉴욕을 걷기 좋은 보행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금방 김 PD 말씀하신 그 상상력과 대단히 흡사한 도시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뉴욕에 관한 챕터의 마무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도로를 확장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끝없이 토목사업을 펼치고 터널을 뚫고 하면서 그야말로 어마무시하게 도로를 뚫어놨죠. 예.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자넷 사디칸이라는 사람은 고속도로를 없애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발상이죠, 그야말로. 그러면서 이 공공교통수단들은 얼마든지 편안함을 보장하되 자동차들은 좀 어렵게 만들자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가 주인인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사람들이 걷기 좋은 그런 도시를 자신의 기획의 핵심으로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잠깐 볼게요. 다 말씀하신 건데 교통 문제는 건강이나 사회복지 등 다른 도시 문제들과 달리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해결하기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도시 안에서 끊임없이 간선도로를 확장하거나 증설하는 방식이 아니다. 역발상을 통해 하이웨이를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 끊임없는 경제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듯이 무분별하게 자동차만을 배려한 도로 건설이 도시를 망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이다라고 뉴욕의 사례를 보면서 저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주인인 도시여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그리고 매머드급 건축물들이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도시여서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치게 낭만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도들을 하는 로빈 후드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콜롬비아의 그 보고타 시장을 역임했던 엔리케 페냐로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엔리케 페냐로사라는 사람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공공공간의 중요성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넓은 보도, 보행자 거리, 더 크고 좋은 공원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 수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게다가 얼마나 더 행복하게 하는지는 증명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본다면 삶에서 중요한 대부분의 것들 역시 측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우리는 행복 이외에 우정, 아름다운 사랑과 충성심 등을 들 수 있지요. 어떻습니까? 이 구절 딱 읽는 순간에 저는 그 김 PD가 앞에서 폐철로를 이용한 그 낭만적 공간의 그 상상, 이게 딱 연결되는데 이런 것은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관계의 문제들이잖아요. 우리 행복의 문제들이기도 하고 이런 그 도시들도 우리가 함께 호흡하는 장으로서 새로운 장소로서 재발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더 많은 로빈 후드들이 나타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선 저부터도 이 자동차하고 좀 더 멀어지는
이별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제 주위에는 자동차를 타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어떤 분은 아예 자동차를 팔아버리고 걷고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데 건강이 너무너무 좋아졌대요. 직접 보기에도 그렇고 예.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물의 노예가 되는 게 이런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나도 오래전부터 자동차하고 멀리 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인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호흡한다는 관점에서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에 옮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시간 내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시나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용인에서 이제 서울 정릉까지 오가시면서 버스를 이용하시는데 그 버스 안에서 그렇게 책을 읽으시잖아요. 맞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학교까지 출근하는데 한 2시간쯤 걸립니다. 왕복 4시간이잖아요. 예. 물론 이제 오는 길에는, 퇴근길에는 한눈 팔다가 뭐 소주도 한잔하고 그럴 때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하루에 4시간 정도의 독서 시간 확보가 되죠. 근데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텐데 버스에서 책 읽는 게 힘들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막 흔들리니까. 네. 근데 저는 요람 같습니다. 버스만 타면은 집중도가 대단히 높아져요.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는데 2000년에 도스토옙스키 전집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전집을 20권 전부를 제가 버스 안에서 읽었습니다. 제일 긴 노선을 선택해서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2바퀴 돌고 그러다 보면은 뭐 서울 곳곳을 이렇게 헤매 다니게 돼요. 읽다가 조금 지루하다 싶으면 내려서 커피도 한잔하고 그리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 버스 안에서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중요한 독서는 버스에서 이루어집니다. 대중교통, 공공교통이 저의 독서 교실이었던 셈이네요. 시간 관리 잘하면은 건강도 담보되고 또 지성도 쌓이고 예. 그래서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이 절실한데 저는 사실 어려운 게 6시 20분 생방송을 하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문제긴 한데 하여튼 부럽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대중교통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또 부수적으로 발생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 책에서도 대중교통 공공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좀 급진적인 사람들은 대중교통 비용을 전면 무료화해야 한다라고 얘기도 해요. 예. 뭐 그것도 실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김상곤 현 교육부 총리가 경기도지사 나가려고 할 때 경기도 버스 무료 정책 제기하기도 했고 또 모르긴 해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할 때는 그 밑바탕에 이런 철학이 깔려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얘기가 이 책에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교통 무료하면은 노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대중교통 비용들을 전면 무료하면은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자동차와 좀 멀어지는 것도 멀어지는 것이지만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함으로써 관계의 접촉면이 넓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이런 정책의 변화 하나가 우리의 삶과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역시 도시의 변화도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게 또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2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2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민중이 행복한 나라 민중당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상임공동대표 김창환입니다. MB고속과 적폐청산, 민중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네, 이번 주 도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한국문학사에서 도시의 풍경을 가장 잘 보여준 작품으로 꼽히는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네, 그렇습니다. 구보시라는 그 소설가의 하루 일상 뭐 이런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온 것 같은데 다 잊어먹었습니다. 교과서는 일부만 나올 겁니다. 예. 중편 분량의 작품인데요. 구보라는 이름의 소설가가 아침 일찍 집을 나와서 하루 종일 서울을 헤매다가 새벽 무렵에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보 씨는 당시에 그 지식인을 상징하는 그런 캐릭터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태원의 필명이었는데요. 30년대 이 파행적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를 째려보는 도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어떤 지식인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에 대한 뒷담화. 네, 그렇습니다. 이 도시의 풍경을 쭉 보면서 그러면 나는 뭐지, 개인이란 뭐지, 개인의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지 등등을 고민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키워드는 고독인데요. 예.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게 소설가는 생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산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저께도 얘기했듯이 아웃사이더로서 하나의 그 이면을 투시하면서 도시의 휘황찬란한 불빛 또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군중들 속에서 나란 무엇인가, 내 고독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렇다면은 내가 진정 행복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면은 그 방향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쭉 풍경들을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풍경만 그릴 뿐 아니라 이 자신의 내면 풍경까지를 함께 아울러서 그려 보이다는 점에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년대는 한국문학사에서 오랜만에 한국문학 얘기하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다른 데에서 놀다가 한국문학이라는 집을 찾아온 그런 느낌입니다. 30년대에는 한국문학사에서 좋은 작품들이 가장 많이 생산된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이상과 더불어서 이른바 모더니즘 소설을 대표하는 작품들을 쓰는데 청계천을 배경으로 한 천변 풍경이 박태원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그에 못지않게 또 지식인의 산책의 풍경들을 그리고 있는 소설가 구보시일도 빼놓을 수가 없죠. 쉽진 않지만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꼼꼼하게 읽으시면은 산책의 의미가 뭔지, 이런 근대 세계에서 살아가는 한 개인의 내면 풍경이 어떤지 등등을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구보는 26인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장가갈 생각도 안 하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일정한 직장도 없죠. 소설가들, 예술가들이 흔히 그렇듯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지청구를 들으면서 지팡이 하나와 대학 노트를 끼고 집을 나옵니다. 집을 나와서 서울 사대문 안을 곳곳을 다닙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을 읽고 구보가 돌아다닌 서울 시내를 한번 쭉 둘러보거라, 이런 과제 아닌 과제를 내곤 하는데 지금 읽어도 대단히 모던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80년 전에 써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현대적이고요. 그리고 현대인이 늘 겪게 마련인 소외 의식과 고독의 질감들을 야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추운데 산책하는 게 조금 어울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이 서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구보를 떠올려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구보가 가는 길들을 그림으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으니까 중요한 구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선이 진행되네요.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요사이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발현 표현이 못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술가, 소설가, 구보의 고독의 이중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고독이 소중한 자산일 수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때, 황금을 쫓아 살아갈 때 나 혼자 삶의 진실한 의미를 찾아가는 게 쉽지는 않겠죠. 고독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강조해야 할 게 황금시대라는 말입니다. 30년대가 이른바 금광이 개발 붐을 이루면서 서정 시인까지 금광에 투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른바 황금광 시대라고를 얘기하는데요. 30년대 이 파행적 근대화 속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른바 도박과도 같은 그런 금광에 투기하는 그 열풍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소설을 쓴답시고 이렇게 서울 시내를 떠돌아다녀야 하는 소설가의 내면의 쓸쓸함이 짙게 묻어나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독이란 말이 뭐 가끔씩은 낭만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고독과 대결하고 이 고독 속에서 깊이 있는 의미를 길어 올리고 하기가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그게 또 예술가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가를, 문학자를 존경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은가 싶고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독에 눈길을 줄 여유도 없을 때가 많죠. 오래전에 지그문트 바우만의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이런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고독을 잃어버림으로써 우리는 자신에 대한 질문 자체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등의 질문들을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고독에 관한 또 다른 진술이 있는데 대단히 멋진 단락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군중 속에서 어떻게 이 고독과 싸워나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남대문 쪽으로 갑니다.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거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객꾼들의 그 모양이 매겁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3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네, 이 고독을 3등 대합실, 그러니까 경성역, 서울역이죠. 서울역 그 3등 대합실 군중 속에서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싶어서 서울역으로 가는데 오히려 또 그곳에 고독이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아주 오롯하게 또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고독을 대면하는 구보 씨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잡힙니다. 현대사를 얘기할 때 너무나 많은 익명의 공간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 고독이 점점 더 병적으로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고독과 싸우는 방법으로 선책을 택하고 결국은 내가 고독을 이기고 나서 고독을 하나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자신의 행복을 맞이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눈물겹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무기력하다는 것은 사회 현실을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 아닐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대 30년대 중후반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조선 지배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7년 이후에는 이른바 전시체제로 돌입하게 되고요. 그 시점에서 체제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또 다른 저항일 수가 있죠. 저는 이걸 예술적 저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건강하게 말 잘 듣고 일 열심히 하고 이런 식민지가 우리에게 강요한 자본주의적 요청들을 거부함으로써 이것과 대결하려는 포즈를 취하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의 예술적 저항으로 읽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박태웅과 함께 30년대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이상의 경우가 좋은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이상의 소설들 보면은 대단히 병적인 인간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이지만은 그 무능을 통해서 현재의 부조리들, 비이성적인 이 상황들을 고발하고자 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또 좋은 세상 오면 자신의 말이 사회적 공명이 생긴다고 판단할 때는 또 그때 가서는 무식한 대중들을 탓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지적 우월성을 과시하고 이거야말로 진짜 지식인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단면은 아닐지. 네, 그런 사례도 없진 않은데요. 예. 대단히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자신의 자존감의 근거를 포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식민지 말기에 접어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체제에 협력하거나 또는 마지못해서 자기 이해가 지켜온 예술 세계를 포기하거나 이런 이해도 없지 않은데 박태훈도 마지막에 그런 흔적을 보입니다. 친일했습니까? 친일의 흔적들을 보여요. 그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주로 이제 박태원은 노골적으로 친일 협력을 하기보다는 번역을 하면서 자신의 그 문학 세계를 연명해 갑니다. 그러다 결국은 해방 이후에는 북한으로 가죠. 북한에 가서 이제 역사 소설을 쓰고 하는 그런 문학적 행보를 보여주는데 그 자체가 또 다른 비극인 것 같습니다. 얘는 좀 전문적이긴 합니다만은 문학자들의 체제 협력적인 이른바 변절의 과정들이죠. 변절 과정들을 좀 치밀하게 들여다보면은 보이지 않게 어려운 그 내적 고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잠깐 우리 김용민 브리핑 댓글을 봤더니 이광수가 왜 납북되었느냐 그런 글이 있었어요. AS 겸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두 가지 정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쪽에서 활용도가 있었던 것
갔죠. 조선인들에게 워낙 인기 있는 작가였으니까. 아니, 해방 이후에도 인기가 있었습니까? 네, 뭐 이광수는 오랫동안 뭐 조선을 대표하는 인기 작가였으니까. 무섭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무섭다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당대에는 인기가 있더라도 그 변절의 역사가 후대에 가서 두고두고 시비거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친일로 낙인 찍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죽어서 재평가를 제대로 받게 되면은 야, 정의란 게 어딨니? 이기는 게 정의지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마구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경종을 울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해방 직후에 물론 친일파로 반민특위에 고발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예. 근데 이제 그 밑바닥 정서라고 할까요? 그 대중적인 정서 속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이광수의 네임밸류, 그러니까 이름의 가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식민시대 때 워낙 왕성하게 활동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용해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했을 테고 예.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도덕적으로 남한보다 조금 우월했다고 얘기하는 게 그 당시에는 예. 이른바 협력자들, 친일파들을 철저하게 처단했다는 점이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친일을 한 대표적인 문인을 인민들 앞에서 처형하기 위해서 붙들고 갔을 수도 있죠. 예.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맥락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보기로 하고요. 예. 구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구보가 한참 서울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종로 내거리로 옵니다. 조금 볼까요? 오전 2시에 종로 내거리. 가는 비 내리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끊임없다. 그들은 그렇게도 밤을 사랑하여 맞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렇게도 용이하게 이 밤에 즐거움을 구하여 얻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일순 자기가 가장 행복된 것 같이 느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 그들의 걸음걸이에 역시 피로가 있었다. 그들은 결코 위안받지 못한 슬픔을, 고달픔을 그대로 지닌 채 그들이 잠시 잊었던 혹은 잊으려 노력하였던 그들의 집으로 그들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오전 2시 종로 내거리 비가 오는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이 소설이 신문에 연재된 게 1934년입니다. 그러니까 1934년 무렵에 경성의 시민들도 새벽같이 이렇게 집에 못 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가 행복인지 또 뭐가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하는지 그럼 뭐가 나를 고독하게 하는지 그런 고민에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소설가 구보 씨가 또 새벽에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어머니 역에 지청구를 듣겠죠. 예. 그러면 결국은 소설가 구보가 자신의 행복의 길을 발견합니다.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소설을 쓰겠다. 그러니까 좋은 소설을 쓰시오라는 그 벗의 말에 그래 좋은 소설을 써야지. 그게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랄까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전형이 가득 담겨있는 구보 씨의 일상. 예. 그 당시에도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보 씨가 제대로 직시했다는 느낌도 갖게 만듭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황금 만능 시대에 빠져들어가는 여러 벗들을 포함해서 많은 군중들을 응시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는 장면들은 예. 이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무기력을 넘어서 인간다운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옳을 것 같고요. 우리는 고독을 잃어버린 채 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 그대로 휩쓸려가는 게 오히려 더 위태롭지 않은가. 그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무기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비트코인 광풍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투기의 세계로 몰려가는 게 자기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신의 무기력, 무능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좌절해서였는지 나중에 이제 망할 일본에 기댔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박태원의 행보도 상당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지그재그식 걸음이 있었죠. 제 입장에서는 물론 그 문인들의 문학자들의 경우에 특히 예술가들의 경우에
체제 협력했다는 건 분명히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문학자들을 그런 상황으로 내몬 권력의 부당성, 폭력성도 직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에요.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예술가들을, 문화인들을 억압하고 그러는 걸 받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계속될 때, 자기 삶의 모든 근거가 무너질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들에게 다 육사나 만해나 동주처럼 지사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 어쩌면 오만인지도 모릅니다. 후대에 사는 사람들이 오만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폭력들이 가능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얘기하는 건 물론 옳지만은 한 문학자가 저렇게 무너져 갔을 때 저렇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친일은 선택하지 말았어야. 차라리 그냥 산으로 들어간다든지 석사와 인연을 끊는다든지 그게 낫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훌륭한 문학과 삶을 일치시켰던 동주 같은 분들, 이분들을 또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을 쓴 작가의 일일도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상세한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오늘은 시가 있는 금요일 시 소개해 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노동자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황교관의 시집 패배는 나의 힘을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공부 좀 잘 하는데 집이 어려우면은
일찍 취직하기 위해서 공고나 철도고등학교 뭐 이런 데를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예. 우리 황규관 시인도 뭐 시집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포항제철고등학교라고 있었죠. 지금도 있죠. 예. 포항제철고등학교로 가서 노동자로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시를 써온 그런 분입니다. 삶의 상처들, 아픔들뿐만 아니고 패배와 희망까지를 아주 낮은 목소리로 지속적으로 써온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예. 우리 시집을 보면은 맨 뒤에 해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조할 만하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황규관 시인의 시집 뒤에는 김혜자 시인, 이분도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분인데 황규관 시인하고 함께 시를 써온 그 동료인 김혜자 시인이 해설을 썼습니다. 끝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가난과 굴욕을 몸으로 통과하는 길, 패배와 치욕을 웃음과 구원으로 완성하는 길, 낮은 목소리로 우회하는 길, 이것이 시인 황규관이 숨겨놓은 길이다. 네, 이 한 문장에 황규관의 시의 세계가 응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시집 한 권 읽으면은 하루가 참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처럼 추운 날에는 시집 한 권씩 읽으면서 시 세계로 빠져드는 것도 추위를 이기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네요. 예, 예. 같은 시절을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도 각별하게 와닿는 시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뼈를 만지다라는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인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대학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청소노동을 하시면서 자식 기르고 하셨겠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또 몸이 안 아픈 것이 없겠죠, 당연히. 예.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쓴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뼈를 이승에서 덜어내고 있는 중이다. 동생이 해드리기로 했던 이도 그렇고 날이 갈수록 점점 서산 쪽으로 구부러지는 허리도 그렇다. 재작년에 부러졌던 손목이 아직도 욱신거려야. 그러니까 이제 일 좀 그만하시라니까요. 대학 건물 청소 일 마치고 일군 언덕 귀퉁이 떼기밭 메고 오시는 어머니에게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그러니까 가지려는 게 아니라 한 웅큼이라도 덜어내는 일이라는 걸 깨닫기까지 비바람은 숱하게 들이칠 것이다. 그래 거기 좀 주물러라. 오랜만에 만지는 어머니의 마른 뼈마디는 훔치고 차리고 일구는 일이 끝나는 즈음에야 평생 어두웠던 하늘이 걷어줄 것이다. 버리겠다는 생각도 없이 어머니는 지금 먼지 한 올로 되돌아가는 중이다. 사람이 뭘 가지고 온 게 있간디 그냥 왔다 그냥 간다는 남루 한 채를 시원하게 이무하기엔 아직 나는 피가 더운데 어머니는 자꾸 덜어내고 나는 뭔가를 더 가지고 싶어 가슴이 자꾸 뭉치었다. 네, 이런 시입니다. 어머니가 대학 건물 청소 일을 마치고서는 또 언덕 기퉁에 떼기밭 들매기도 하고요. 그럼 어머니에게 이제 일 좀 그만하세요. 이러면은 늘 어머니도 그러죠. 그게 가지려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덜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럴 때마다 늘 부끄럽죠. 사람이 뭘 가지고 온 게 있간디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그 울림처럼 남습니다. 예. 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인생이라도 하죠. 뭐 이게 남루 그러니까 해진 옷 한 채 남기고 갈 뿐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탐욕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명박 씨 일가를 보면서 아 인간의 탐욕이 어디인가 새삼 생각하게 되는데 또 우리 세상에는 이 시인의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편 더 볼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이렇게 전전하면서 원서 또는 이력서를 쓰곤 하지요. 예. 여기 그 이력서를 써서 우체국에서 보내면서 떠오른 상념들을 쓴 시입니다. 우체국을 가며라는 시인데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력서를 써서 서울을 떠날 때보다 추레해진 사진도 붙이고 마음에도 없는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로 끝나는 자기소개서를 덧붙여 우체국을 간다.
컴퓨터로 찍힌 월급 명세서를 받으며 느낀 참담함이 싫어 얼빠진 노동조합이나 제 밥줄에 목맨 회사 간부들과 싸우는 것이 마치 아기 다툼 같아서 떠난 고색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밥 때문에 빗장 마른 자식놈 눈빛 때문에 이렇게 내 영혼을 팔려는 짓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왜 그럴까 알고 싶지가 않다. 나는 이렇게 늘 패배하며 산다. 조금만 더 가면 여기서 한 발짝만 더 가면 금빛 들판에서 비뚤어진 허수아비로 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것마저 내게는 욕심이었다. 이력서를 붙이러 우체국을 간다. 한때 밤새워 쓴 편지를 붙이던 곳에 생애 서랍을 사차치 뒤져 1987년 호철공고 졸업, 1991년 육군 만기 제대, 이따위 먼지까지 탈탈 털어서 간다. 네. 노동조합을 하다가 일자리를 떠난 모양입니다. 잘린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자식들은 커가죠. 그러니까 또 돈은 벌어야겠죠. 그러니까 87년 포철공고 졸업하고 91년 육군 만기 제대했다는 그런 허름한 일들까지 사연까지 탈탈 털어서 이력서에 써서 또 마음에도 없이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소개서까지 덧붙여서 우체국에서 붙이는 그 사연들을 이렇게 시로 적었습니다. 삐쩍 마른 자식놈 눈빛 이 부분에서 참 심금이 울립니다. 네. 예.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얄팍한 월급 봉투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야 하는 이런 현실에 참 많이 공감이 됩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날석에 마음에 안 드는 사장이 있으면 들이받고 그랬었거든요. 그 인생이 자랑스럽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비루하게 살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저 역시 뭐랄까 좀 늘 일상에 부대끼고 그렇죠. 예. 비루함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굴욕감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내가 잘리면 이제 일할 곳이 없고 또 더더군다나 사장하고 들이받았으면 모르긴 해도 저들끼리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을 텐데 나는 두 번 다시 취업 못할 텐데 실제로 저는 노조 사무국장하고 잘리면서 어디 취업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따리 장수 전전하다가 나중에 낙곰수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데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김용민이는 곁에 두기에는 부담스러워. 저 친구 나한테 들이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요. 그래서 참 뭐랄까 들이받은 데 따른 대가도 컸지만 그런 저조차도 이런 굴욕감을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황교안 시인 못지않게 그게 굉장히 큰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앨 수 있는 사회제도적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기본소득이 답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 달에 150이든 200이든 만약에 국가에서 꾸준하게 실업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면은 이게 황교안 시인의 이 시 우체국을 가며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네. 네, 우리 김 PD 같은 분도 상당히 예외적이기도 하고요. 예. 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기도 하죠. 근데 그런 불안정성 속에서 일상을 영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금방 말씀하신 기본소득, 최저임금 이런 데 대해서 또 얼마나 밝히고 그걸 어떻게든 흠집내려고 몸부림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는 정말 그 포털 사이트, 특히 네이버 들어가 댓글 보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증오의 언어들이 난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건 상식 있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정말 일상적인 감으로 봐도 그런데 저런 짓을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스포츠 평화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 올림픽을 가지고 저렇게 헐뜯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어디까지 가는지 좀 극한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 사람이 중심인 세상 이런 게 귀에나 들어오겠습니까? 예. 제가 김 PD 얘기를 쭉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시가 우리 황규관 시인 중에 한 편이 더 있습니다. 예. 패배는 나의 힘인데요. 이게 우리 김 PD에게 딱 어울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김 PD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노조 하시다가 쫓겨나서
할 줄 아는 거 공부밖에 없다 생각하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제일 싫은 건데 그게. 그리고 또 이 잘난 선생 만나서 고생하고 아이고 이랬습니다. 패배는 나의 힘 읽어보겠습니다. 예. 어제는 내가 졌다. 그러나 언제쯤 굴욕을 버릴 것인가. 지고 난 다음 허름해진 어깨 위로 바람이 불고 더 깊은 곳 언어가 닿지 않는 심연을 보았다. 오늘도 나는 졌다. 패배의 속옷까지 젖었다. 적은 내게 모두를 대가로 요구했지만 나는 아직 그걸 못하고 있다. 사실은 이게 더 큰 굴욕이다. 이기는 게 희망이나 선이라고 누가 뿌리 깊게 유혹하였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시 싸움을 맞는 일. 이게 승리나 패배보다 먼저 아닌가. 거기서 끝까지 싸워야 눈빛이 텅 빈 침묵이 되어야 어떤 싸움도 치를 수 있는 것. 끝내 패배한 자여 패배가 웃습니다. 그치지 않고 부는 바람이다. 네, 아주 깊이 다가오는 시입니다. 예. 이겨야 선이라 얘기하고 그게 희망이라 얘기하는데 패배가 또는 패배할 줄 알면서 싸우는 게 그게 내 자존감의 근거일 때도 있죠. 예. 여기서는 이 패배가 나의 힘이라고 시인은 심주어 강조합니다. 여기 눈빛이 텅 빈 침묵이 되어야 어떤 싸움도 치를 수 있다 라는 진술이 저에게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예. 승리할 줄만 알고 싸운다는 건 싸움 아니죠. 혹시 패배할 줄도 모릅니다. 뭐 잠깐 물러서야 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 거센 세력들, 그 자본이든 권력이든 우리 오랜 역사의 적폐든 우리의 싸움은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패배의 깊은 힘을 거쳐서야 비로소 우리는 승리를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깊은 상처가 있으신 것 같네요, 우리 황규관 시인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시들이 자기 삶에서 우러난 것이어서 어려운 언어로 다시 풀어서 얘기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언어의 리듬을 타는 것만으로도 그 삶의 궤적들이 선명하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편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패배는 나의 힘이라는 시집 마지막 근처에 실려있는 시편입니다. 예.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시인은 품어야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품어야 산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예. 어머니가 배고픈 아기에게 젖을 물리듯 강물의 물살이 지친 물새의 발목을 제 속살로 가만히 주물러 주듯 품어야 산다. 폐지 수고하다 뙤약볕에 지친 혼자 사는 103호 할머니를 초등학교 울타리 넘어온 느티나무 그늘이 품어주고 아기가 퉁퉁 분 어머니 젖가슴을 이빨 없는 입으로 힘차게 빨아대듯 물새의 부르튼 발이 휘도는 물살을 살며시 밀어주듯 품어야 산다. 막다른 골목길이 혼자 선 외등을 품듯 그 자리에서만 외등은 빛나듯 우유 배달하는 여자 입김으로 동이 트듯 품는 힘으로 안겨야 산다. 네, 품어야 살고 안겨야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 수거하다 뙤약볕에 지친 혼자 사는 103 할머니를 이렇게 품어주는 느티나무 그늘이 있고요. 그리고 이 동이 트는 것은 우유 배달하는 여자 입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품는 힘으로 또 우리가 안겨야 살 수 있겠죠. 단 여기서 품어야 할 게 무차별적으로 품는다는 종교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종교가 무차별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품지 않고 끝까지 가혹할 정도로 패대기를 쳐야 할 것도 있다는 것도 명심하면서 이 품어야 한다는 시를 음미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아, 이거 참 한 15년 그 이전 때 노조하다가 처절하게 패배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높은 력을 실감했던 그때가 생각나는데요. 그 좌절이 저에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황규관 시인의 말대로 우리 김 PD에게는 그 패배가 오늘의 김용민을 있게 한 힘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예. 하여간 오늘도 좋은 시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이 시를 소개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교수님? 글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각자 가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사회적 삶이든 개인적인 삶이든 약간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도 있고요. 예. 또 한 걸음 물러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순간적인 패배일 수 있지만은 그건 패배에 멈추는 게 아니고
상식적인 시민들의 힘이 모인다면 그 패배는 우리의 강력한 힘이 되어서 또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동력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민주정부가 나가는 길에 순풍만 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숱한 역풍도 있을 겁니다. 예. 몇십 년을 울고 먹은 자들이 호락호락 물러설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예상하시고 잠깐 물러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출발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혼자 느낌입니다. 저런 몸부림들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는 그런 자세, 또다시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이 시집 패배는 나의 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